시간이라네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고 해요.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겠네요.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햇볕이 더 길어지고 햇볕을 쬐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70.5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변이 있나 고별방송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네, 이광철입니다. 웬 고별방송 막 그러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재정 70.5에 더부살이 하는 방송으로서는 고별방송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박준민 변호사님. 진짜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예, 왜 그런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르셨나요? 예, 이게. 설명 좀 주세요.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제가 대학교 때 컨택트 렌즈를 멋을 좀 낸다고 컨택트 렌즈를 좀 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잤어요. 예전엔 잘 모르고. 그랬더니 그때 각막이 되게 심하게 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한번 약해지면 각막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잘 관리를 안 했는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막 눈이 엄청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압박 붕대로 눈을 감고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붕대 투혼 중이십니다. 투혼이라고 하기엔 너무 웃기고요. 앞으로 투혼을 불살라 주셔야죠, 오늘 방송. 여기 아나키스트님이 박준희 변호사님 요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인기 상승 중이라고 제가요? 하시는데요. 뭐 잘못된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오늘은 간만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많네요. 인천 달봉이님도 본방 사수하고 계시네요. 오랜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네요. 역시 이런 변이 있나가 이재정이 70점을 몰아낼만 했네요. 댓글수로도 인사를 알리는 댓글수로도 일단 월등하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정이 70.5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사랑방이었는데요. 그간 저의 의뢰인, 저의 가불관계로 그 캐스팅을 계속 이어오다가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나 봅니다. 섭외 부분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는 바람에 이런 변이 있나가 또 때마침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잘리고 이런 변이 있나가 주 방송으로, 주 프로그램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여튼 오늘은 더부살이 마지막 방송이라서 나름 설렁설렁 특집
뭐 점령군 특집. 마련했습니다. 뭐 예? 점령군 특집? 좋습니다. 그런 방송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뭐 간략히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하는 이슈에 대한 얘기 간략히 하고요. 오늘은 이런 변이 어떤 변들인지 말씀 좀 드리고 우리가 개편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는. 예, 자기 내면으로 집중하시면 되시겠어요. 몰입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갖고 볼까 해요. 이메가스톤님 뒷북 치시는 건가요? 그런 이재정의 70.5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뒷북이 아니라 2번 상처 주시는 건가요? 예, 퇴장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는 다시 갑자기 막 이렇게 슬퍼지는데요. 이런 변이인 날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눈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게 대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할 일은 아니고 우리 박준희 변호사님이 다른 건 볼 게 없지만 눈망울이 되게 초롱초롱 그렇죠. 초롱초롱 하시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와, 오늘 고별 방송이라고 너무 막 띄워주는데요. 네. 처음에는 무자백에 막 짓밟더니 막. 아니 여기 뭐 팟캐스트계의 대세라고도 하시고 뭐 막 던지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박준희 변호사님 덕분에 그리고 또 이광철 변호사님 덕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변이 있나라는 이런 주옥 같은 프로그램을 발굴해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간에 이렇게 정성을 많이 못 쏟았던 거에 비하면 앞으로 개편하면 좀 많이 달라진다고요, 이광철 변호사님. 네. 뭐, 개편 주 방송으로 등극하신 개편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네. 요즘에 보면은 언론이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언론도 문제고 요즘에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들도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팟캐스트 다시 한번 붐이 일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추세에 맞춰서 또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방송 후기에도 올려주셨는데 정봉주의 전국구에 한번 패널로 초대 손님으로 나갔습니다. 예, 다녀오셨지요? 사뭇 저희랑 분위기가 달라서 저희들은 좀 이제 조곤조곤하고 예. 이재동 변호사님의 저희 그런 갈굼을 이제 저희 둘이서 이렇게 좀 견디면서 이렇게 진짜 그냥 뭐 사랑방 같은 거였다면 네. 거기는 완전 무슨 부흥회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 우선 정봉주 전 의원님 그 무시무시한 입담과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이슈들을 이렇게 장악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얼떨결에 저도 팟캐스트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르군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재정의 70종에서 왔다 그랬더니 우와 80권 우와 그래가지고 비웃어주신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굴욕과 수모를 언젠가는 갚겠다. 그랬더니 200년 걸릴 거야. 우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모를 꼭 삼전도에서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예. 여기 귀요미 김용미 님이 적어주셨네요. 이광철 변호사님 전국구에 나오신 걸 들으셨나봐요. 전국구 대비, 뭐, 나날이 뻗어가는 이재정의 70.5 이런 면이 있나? 아니, 나날이 뻗어가는 게 이재정의 70.5에 나오는 패널이 다른 방송사에 그것도 전국구에 출연해야지만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괴감 느껴져.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또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국구를 따라잡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까 했더니 우리 또 청취자분들 중에 전국구 팬들이 또 많으시네요. 그런 말을 못 하겠네요. 아니 그렇지만 여기 또 박주민 변호사님도 그 전국구를 비롯해서 뭐 다른 팟캐스트에 여러 번 또 출연도 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슈를 생산하고 이슈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관점에서의 그런 평들을 할 수 있는 귀한 보배들 아니십니까? 이분들이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이나 개편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지금 박준희 변호사님은 댓글 보느라고 여념이 없으세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눈은 성한데요. 끝나는 날까지 오른쪽 눈 쪽에 마침 이
태블릿 PC가 있어요. 예. 왼쪽 눈 쪽에는 이강철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강철 변호사님 전혀 안 보이고요. 태블릿 PC만 저희가 지금 보면서 고통을 잊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저희 참 많이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더 공을 들였더라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소식 더 풍부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뭐 다른 일 한다. 우리도 뭐 변호사 일도 해야 되고 또 민변 업무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소 방송에는 큰 에너지를 투입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죠. 전국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작하기 전에 좀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좀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좀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열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이제 좀 들어가면 될까 하고 딱 이렇게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신다는 느낌이 있던데 저희는 뭐 오늘도 그랬죠. 5분 전까지 아직 들어가서 뭐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아유, 참. 과장이 심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박성재 PD님께서 아재방송 특집을 해달라고 이렇게 판을 깔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PD에게 반항을 하시는 거예요. PD에게 반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PD에게 반항을 하실 거면 그에 상응한 어떤 콘텐츠를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듯해 보이니까 왠지 겸연쩍으신가 봐요. 두 분이. 뭐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러시 몰라요. 마이크 잡으면 놓지도 않는 분들인데. 아우 갑자기 왜 볼들이 붉어지시고 진짜 수줍어배세요. 아 근데 이광철 변호사님 전국구 나온 얘기 자꾸 전국구 얘기해서 뭐 하긴 한데 전국구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밤늦게 급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신 분이에요 이분. 전화가 와서 이재정 변호사님 긴히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무슨 사건이라도 터졌나. 여기는 앞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국구에 출연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될지. 왜요? 왜 못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국민TV 이런 변이 있나를 출연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우리가 뭐 MBC, KBS, SBS 시청률 경쟁도 아니고. 그러게요. 예. 뭐 박주민 변호사님은 그런 거 뭐 개의치도 않고 전 나갔다 오신지도 몰랐어요. 사뿐히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딴 데 나갔다는 얘기를 안 해. 아니 그 전국구가 방송되고 있는 시간에 그 박주민 변호사님의 유일한 팬이신 그분이 전국구 게시판에 적으시면 될 거 가지고 이재정이 70.5 게시판에다가 전국구 잘 듣고 있다고. 저 그거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이 물론 그 유일한 그분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오늘.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왜 감사하죠? 민변에 저하고 그다음에 이재정 변호사님, 이강철 변호사님 이렇게 먹으라고 과자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도 써주셨는데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방송을 빌어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예. 너무 사적인 보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저도 참 써주신 짤막한 편지를 읽고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따로 제가 연락처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사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듣는 와중에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죠. 사실 좀 따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저도 되게 아무튼 감사드리고 바라보시는 모습에 좀 누가 되지 않도록. 너무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 편지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예, 맞습니다. 사탕 주시고 이런 팬들 없어 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처음 있는 일 아니잖아요. 처음인데요? 예. 인생 처음인데요? 써주신 글이 정말, 내가 이런 글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숙연해지긴 했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써주셔서 인상적이었기는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의 유일한 팬이신 그분이라는 거. 예. 우리 얘기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이번 주에
여기 계신 또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틀 전인가요? 또 긴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관련해서 박주민 변호사님이 그 긴 회의를 주재하신 이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사실 지금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저희는 이게 이게 저희 민변에서 부른 정식 이 사건의 이름입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은 일정 정도 뭐 내부적으로는 유우성 씨는 간첩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유우성 씨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증거 조작이 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상당히 위기로 몰리자 이상한 보도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유우성 씨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을 유우성 씨에게 개인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대응은 하자. 최소한의 것들은 다 좀 해나가자라고 얘기가 돼서 그런 왜곡 보도에 대한 법률 대응팀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계속 언론 보도들을 스크린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또 가장 고의가 잘 드러나 보이는 문화일보의 기사를 처음 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그죠? 예. 그 박준 변호사님 간략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유우성 씨라는 개인에 대한 뭐 프라이버시 또는 또 명예 침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결국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흐리게 하기 위한 의도가 짙은 기사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뭐 그 관련해서는 워낙에 많은 보수 언론의 프레임, 그 프레임들을 뭐 저희가 뭐 SNS든 저희식의 어떤 목소리로 타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법적인 수단에는 뭐 형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죠. 근데 일단 저희들은 어떤 언론의 자유도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 국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정정보도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하면서 명예훼손 같은 거 고소고발 지금 현재는 가능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형사처벌하는 것만큼은 우리 민변의 일반의 입장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논의의 장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그 언론의 장에서 비판되고 극복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만 노린다? 변희재만 누린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관련해서 민사소송하면 돈 달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돈을 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돈을 달라는 얘기 이전에 돈을 주게끔 되려면 그쪽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 이쪽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또 그런 것들도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아까도 이 사건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뭐,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증거는 조작됐지만 사건 자체의 본질은 변함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언론들 또는 시각들도 많죠.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왜곡이라는 거죠. 맞죠. 정작 그분들이 간첩일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고 높다라고 얘기한 1심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들이라고는 카더라 통신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유우성의 예. 수상한 행각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약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비약이 심한 추측 뭐 이런 걸로 계속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방송 보면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시는데 이중 간첩 이야기라든지 또는 탈북 하신 분들이 이제 간첩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유우성 씨를 써요. 예,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패널을 초청해서 언론사 소속의 기자나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패널들이 말로써 패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참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예. 그리고 게시판 글을 잠시 보고 있는데요. 그 아나키스트님이 조금 전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간첩 사건 또 하나 터졌다고 하는데 그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홍모 씨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전혀 모르겠다는 간첩 전문 변호사,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 간첩 전문 변호사님, 저희 장경욱 변호사님 한번 모셔서 한번 진짜 간첩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예. 저도 지금 댓글 봤는데 그 말씀은 잘 모르겠고. 다만, 앞서 이제 언론 보도 얘기들 쭉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지금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간첩 조작 사건들이 또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사실은 아마 이제 탈북 여간첩 중에서 그 원조인 원정아 씨인지 아마 이름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언론에서도 이 원정아 사건에 대한 물밑 취재가 정말 지금 치열하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은 참 이제 동아일보 이 정체를 참 되게 궁금한데 이 신동아 지금 4월호에서 이 원정아 씨를 찾아가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정아 씨가 이제 원정아 씨 사건 좀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정아 씨가 이제 북한을 탈북해갖고 한국에 이제 정착한 탈북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간첩이라고 그 의정부 대공부실에 자기 자신을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합동신문센터로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내가 간첩이다 첫째. 둘째 내가 간첩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 그게 계부 김동순 씨라는 분이고 자기 남자친구인 누구누구다. 이제 그때 군인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원정아 씨는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자기 간첩이라고 그래갖고 징역 4년인가 선고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에 출소를 했고 다행히 김동순 씨 계부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증명이 돼가지고 무죄가 증거가 부족하고 또 변호인으로 저기가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받으셨고요. 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에 있던 그 군인은 간첩죄하고 불고지죄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그분도 3년 6월인가 징역 4일고 최근에 출소해서 살고 있는데 이 원정아 사건에 대해서 사실 동아일보나 이른바 수구 보수 언론들이 계속 빨간치를 계속 해대고 막 최근에 보면요 원정아 이 양반 데려다가 채널 A니 MBN이 하는 종편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보이부의 세계가 어쩌니 저쩌니 제가 사실은 김동순 씨 그리고 남자친구분 제가 변론을 장경 변호사님과 해가지고 제가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간첩이면 탈북자 모두가 다 간첩이다. 그리고 이 원정아 씨에 대해서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이분을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신동아 지금 최근 4월에서 출소해갖고 원동아 씨를 찾아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부의 보자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동아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겨레 토요판에 또 이 원정아에 대한 얘기들이 상세하게 또 실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원정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보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조작된 간첩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우성 씨 사례에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같이 연루됐었던 그 유가려 그 동생의 사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이건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진 것이지 이런 식의 조작은 정말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언론들도 아마 그 점을 주목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건들이 없는지 그리고 또 다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민변이 했었던 국민 설명에 이제 최승호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그 기관이 살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간첩이라는 것이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간첩 사건들 중에 분명히 조직된 간첩 사건들
계속 섞여 있을 것이다.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예.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뭐 실수일지라도 그냥 하는 걸로. 그 유우성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민변으로서도 수많은 간첩 사건, 소위 이제 국가보안법 연루 사건들 중에서 최초의 케이스라고 할 만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 탈북자 출신의 간첩을 직접 변호한 사례는 민변에서는 없었던 거잖아요.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광철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네. 그 이경혜 씨라고. 아, 예. 이경혜 씨는 이제 탈북자 그 자신을 변론했던 사실 첫 케이스였죠. 예. 그게 첫 케이스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우성 씨를 또 직접 변론하게 됐는데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탈북 간첩으로 했던 이제 원정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정아 자신이 하도 간첩이라고 강변을 하고 그래가지고 원정아 자신을 변론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정아에서 부당하게 정말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신세가 전락됐던 김동순 씨하고 이제 이분은 뭐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셨고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군인이셨던. 이제 그 김동순 씨가 계부고 이제 군인이셨던 분이 이렇게 두 분을 이제 각각 이제 변론을 했었어요. 되게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제 원래 이 군인은 1심을 그 대전에 있는 이제 계룡대 육군본부가 있었나 아마 거기서 1심을 대전지방법원에서 해가지고 군사법원에 관할이기 민변에 때문에 이제 또 그 대전 충남지부에 이제 문현웅 변호사님하고 장경욱 변호사님이 1심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심이 이제 서울 국방부가 있어갖고 고등군사법원이 있어서 항소심에 저하고 장경욱 변호사님이 변론을 했는데 1심에 나와가지고 그 원정아가 1심에서 나와가지고 장경욱 변호사님을 보고 우리 착한 누구누구가 민변 변호사님 때문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죄를 다 부인하고 이제 와서 내가 간첩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막 당신 때문이라고 막 삿대질하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항소심에서 또 나왔거든요. 막 항소심에 나와가지고 원정아가 막 입에 개거품 물고 막 그러면서 막 편지 보내가지고요. 저기 자기가 유치돼 있던 그 구치소에서 이제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수원인가에서 남자친구는 이제 군인이니까 그 이천에 육군교도소 옛날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 편지 보내갖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민변 변호사들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네 인생이 괜찮아져.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정아가 나 그때 술 먹고 막 검사들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술 먹고 진술한 거고 이제 와서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간첩은 맞지만 우리 착한 누구나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내가 간첩인 거 몰랐고 그 사람들 억울하게 당했다. 이미 확정 판결까지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예. 정작 이제 그 원종아 씨는 민변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피고인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 이경혜 씨하고 이번 유우성 씨 케이스가 민변이 어떻게 보면 탈북자 출신의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신 분을 처음으로 변호를 하게 된 건데 저희 민변에서는 민변이나 이런 단체들은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인권이 대체 어떤 인권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변에서도 그 탈북자 인권에 관한 스터디 모임이 꾸려졌고 또 그 모임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때마침 유우성 씨 사건을 조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의 인권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들의 평온한 삶을 깨고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변이 정작 나섰던 거지요. 근데 저는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변 변호사들도 북한 주민들의 그런 비참한 실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들 굉장히 강한 문제인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은 그 북한 인권법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북한 체제를 각종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삐라 날리는 그런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북한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런 제공들을 하는 그런 법안들은 결국은 북한 정권, 북한 하나의 국가로서의 북한 어떤 그런 지도부를 자극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동북아시아의 긴장들을 더 드높이고
한반도의 평화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북한 정권을 지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실상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 정권이 뭐 그들 말대로 타도에서 무너진다면 그 북한 주민들이 안게 될 그런 비참한 생활은 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그 어떤 북한 정권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민변 변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조건을 2중, 3중으로 붙여서라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평을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저희가 민변에서 또 이제 다른 단체와 같이 해서 북한에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가 몇 해 전에 있기도 했었죠. 그 당시 에피소드가 또 여기 계신 이광철 변호사님, 민변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 모니터링 요원으로 관여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당국에서 불허를 했었죠.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여돼 있다고. 아니 이광철 변호사님이 변호인으로 관여돼 있다고.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러면 그분이 진짜 간첩이시고 간첩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방문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에피소드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그때 저희 표현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밀가루 구입해서 북한 이렇게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방북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왕생 사건 변론한다 그래가지고 방북 신청이 이제 불허가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통해 다퉜습니다만은 1심에서 저희가 이제 패소를 했죠. 어쨌든 간첩단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어서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 내가 형사 피의자도 아닌데 피의자를 변론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그 간첩단 사건의 유죄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방북 불허를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법치국가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어제 사실 조선일보에서 그런 사설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위조 부분을 밝혀낸 거는 민변에 쾌거를 할 수 있다. 약간 칭찬을 해주는 거죠. 비꼬는 칭찬을 좀 한 뒤에. 그렇지만 민변은 간첩들을 지나치게 변호한다라는 취지로, 재판을 운동화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쭉, 쓴 사설이 있어요. 그 사설 읽어보면은 간첩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할 때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유죄임을 인정하고 양형만 해달라 이 정도만 얘기하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읽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살인 피의자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변호를 할까요? 적당히 해야 되겠죠. 그럼 매번 적당히 해라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기관이 범죄 혐의자다라고 찍기만 하면 사실상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게 맞다. 주장되어지는 죄목이 뭐인가에 따라서 변호인 조력도 못 받게 되는. 그런 거를 논리 정연하다는 듯이 마치 뭔가 대단한 무슨 그런 거나 되듯이 사설을 쓰시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분 머릿속에는 진짜 방금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무죄 추정 원칙을 비롯한 헌법의 수많은 원칙과 기본권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어쨌든 저희가 유우성 씨 관련해서 외국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미약하지만 어쨌든 언론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답니다. 다행이네요. 어제 진짜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사도 보고 있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얘기의 끝에 하나 더 덧붙이면. 일각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 하더라고요. 야, 니네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가. 왜 민변 니네가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고발하고 그러는데, 첫째. 두 번째. 야, 니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니네 표현의 자유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언론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거 협박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허탈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이게 참 자기네들의 편한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그런 형사처벌들을 폐지하는 그 취지라는 것과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바램과 달리 폐지되지 않고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 명백히 다른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향에 나가고 그 지향에 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 민변은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고소나 고발 같은 것들은 정말 자제하고 있는 거고 네. 민사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비열하다고 느껴지고 특히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에야 국가보안법 안에 그런 국가보안법을 억제하는 스스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조문이 있다는 걸 물론 전에 이제 저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보기는 봤지만 와 이게 이런 식으로도 진짜 쓰일 수 있겠구나. 국가보안법 12조가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쓰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온갖 억지를 부려가면서 무슨 날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니 위조 변조하고는 무관한 개념이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해 장관이 쓴 책도 안 읽어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런 국가보안법의 억제적인 그런 견제적인 기능을 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지금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 민변더러 야 니네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 가지고 이렇게 형사고발하는 건 니네 모순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쓴웃음이 좀 났습니다. 그 논리학만 제대로 배우면 논리적 오리라는 걸 아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대응을 했던 궤변학을 배우셨나봐요. 궤변학. 예. 그 얘기를 잠깐 좀 하죠. 예. 여기 보니까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는데 검찰이 국가보안법 적용하지 않고 형법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달라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 좀 얘기해보면 먼저 검찰이 자기네들이 그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를 적용하지 않은 걸로 첫 번째 든 이유가 날조가 돼야 되는데 날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다. 그래서 날조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사건화가 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사건으로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 거고, 반면에 그 형법 적용하는 모의 목적의 증거 위조죄는 사건이 시작된 뒤에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오히려 보다 정확한 법 적용을 하는 게 이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날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완전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날조를 뭐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조나 아니면 허위문서 작성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인 거죠. 개념이고요. 네. 이건 황교안 장관이 썼던 책에도 날조는 다 포함된다. 위조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된다라고 맞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도 위조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즉 뭐 날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위조는 유에서 유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사실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지금 곡하가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적용 시점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다라고 이 양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적용 시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둘 다 동일한 거죠. 그리고 이 법에 정한 죄라고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건화되기 전에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법의 죄라는 것이 시점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특별 대상으로 한다라는 어떤 적용 대상의 문제예요. 네. 이거 좀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이 날조라는 그 조문을 보면요. 위증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위증은 뭡니까? 사건이 시작돼서 재판이
재판까지 와서 증인이 나와서 선서를 한 뒤에만 위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사건화되기 전에 이건 적용되는 거다? 조문에 있는 위증이란 말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건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막 멋대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법조인들조차도 막 경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갑근 수사팀장께서 이번에 그 날조의 개념을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야말로. 그냥 그거를 날조한 겁니다. 그걸 날조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댓글이 귀요미 김용민님께서, 아마 이게 유스타파를 캡처한 화면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 화면의 오른편에 나온 변호사님의 얼굴이 장경호 변호사님과 정말 유사합니다. 정말 유사해요. 영상에서 가장 통쾌했던 게 장경호 변호사님이 검사에게 날린 일갈이었는데요. 조작하려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실제로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스타일이신데요. 생김새하고 뭐 표정하고 그분이다 싶어서 우리가 이 화면 뜬 거 보고 같이 웃었네요.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유쾌한데 하면서 박준희 변호사님이 발견하신 댓글이 이거 이메가스톤님이 올리신 글이죠. 날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창조는 날조 경제? 정말 기발하십니다. 그래서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는 노래 안 듣고 댓글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님 이 글 올려주셨는데 언제 한번 진짜 저희가 아니라 장경욱 변호사님 모셔놓고 토크만 해도 그분의 삶이나 인생 또 민변에서의 경험들만 늘어놓아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삐 처리를 많이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장경욱 변호사님하고 그 탈북자 간첩 웹에 대해서 이제 나오시면 많은 얘기를 듣겠지만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장 변호사님이 이 탈북 간첩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문제인식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1호가 이제 원정하고 이제 2호가 김미화라고 그 서울시 메트로에 퇴직하시던 분 거기에 무슨 지하철 시간표 이런 거를 또 국가기밀이라고 했던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또 납니다. 이재동 변호사님이랑 같이 또 변론에 참여했던 그게 2호고 이제 3호가 이경애 씨고 이번에 이제 4호 저희가 이름 붙이게 이제 유우성 씨였고 5호 6호가 있고요. 5호 6호도 또 있습니다. 권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정말 장경욱 변호사님은 이 국정원이 이 국가안보라는 큰 그 이름들을 내걸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장하고 사람들 때리고 협박하고 회유해가면서 그렇게 간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문제인식만큼이나 집요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실 이 탈북 간첩 문제를 쭉 추적 관찰해 오셨어요. 사실은 이번에 유우성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도 장 변호사님의 그 집념과 열정이 빚어낸 오랜 동안의 그 추적의 결과물입니다. 심지어 변호인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북한이란다.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다녀오셨습니까? 연길에 이렇게. 자비로 북한에다가 보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연길에 이렇게 3번씩 다녀오시고, 거기서도 증거 수집해 오신 이런 것들이, 물론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님, 김유정 변호사님, 또, 김진영 변호사님 다 고생이 많으신데, 장경욱 변호사님의 그 열정을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하고, 경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님 사실은 그 간첩 사건들 중에 상당수가 조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적을 해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 합심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랫동안 해오셨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반영되질 못했죠. 그러다 이제 이번에 유우성 씨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의 어떤 조작 실태가 이제 드러나고 방송에서 이제 조작이란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런 방송 보도를 보시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마음속에 맺힌 게 풀리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어쩌면 저의 과거에 대한 반성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장경욱 변호사님이 처음 유우성 씨 사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조작이라는 것을 플랜카드에 적으실 때 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섣불리 조작이라고 하실까? 저런 얘기를 쓰는 데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생각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근데 장경호 변호사님은 이 건의 어떤 점을 가지고 그렇게 조작이란 점을 짐작을 하시면서 추측을 하시면서 꼭 밝혀내겠다라고 하셨고 그때까지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조작이라는 말을 붙였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자기검열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간첩 사건이 어떻게 다가갈 건지 그냥 날조 조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말에 동의해 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아요. 사실 유성 씨 이 사건의 제가 보는 분수령은 굉장히 그 핵심적인 전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저도 거기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유우성 씨 얘기를 접견을 하고 와가지고 유가려 씨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 중앙합동 신문센터에 있었는데 동생이 그때 저희들은 중앙합동 신문센터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장경 변호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유가려한테 가자. 중앙합동 신문센터로 가자.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이미 장경 변호사님은 이 간첩 탈북 간첩 가지고도 몇 차례나 조선일보로부터도 보도를 당했고 중앙일보에도 이경혜 씨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당했고 그랬던 분이어서 우리 변호인단이 합동신문센터를 가면 정말 그야말로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굳고 말리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거기 갔다가 국정원 애들한테 우리가 완전히 함정에 빠진다. 우리 민변 완전히 이제 간첩투사 사건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강력히 반대했는데 장경 변호사님이 가셨어요. 네. 가서 유가려를 접견을 시도하면서 국정원 애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가려를 그 2012년 10월 30일인가 유가려가 이제 제주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그 합동신문센터로 저희가 접견을 갈 때까지 한 넉 달 가까이 계속 회유하고 그랬던 참인데 변호인들이 오니까 서둘러서 이 진술을 빨리 증거보존 조치를 취하고 중국으로 추방시켜버려가지고 유죄를 거의 확정 지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 무리수를 불러가지고 안산에서 증거보존 절차를 통해서 유우성 씨하고 유가려 씨가 처음으로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이 균열이 갔던 거거든요. 사실 그때 중앙합동 신문센터를 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을 거고 그런 점에서도 저도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속에 그런 데 대한 주저함 이게 정말 그 국정원의 그 드높은 요새에 대한 뭔가의 자기 검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장 변호사님은 그래도 가야 된다. 우리가 가서 유가려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밀어붙이신 거고, 물론 그때 갔다가 국정원의 함정에 빠졌으면 지금쯤 저한테 무지하게 갈굼을 당했겠지만, 오늘 같은 서울시 공무원 사건, 조작 사건이 여기까지 온 데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 변호사님의 그 용기와 열정들이 정말 꽃을 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 변호사님은 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일 유학생 간첩 사건인가요? 그거를 진행할 때 이석태 변호사님이 일본에 가자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일본 돈도 없는데 일본도 갔다 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때 감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장소도 가보고 해야 실체를 알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변론 스타일을 약간 현장 방문 이렇게 또 만남 이런 것들 위주로 하게 바뀌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석대 변호사님이라고 하면은 참여연대 지금 공동대표 하고 계시는. 그리고 얼마 전에 강기훈 유서대패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내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어떤 기풍을 또 최근에 그 변호인단 중에 김용민 변호사도 또 그대로 배워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주진우 김호준 사건을 때 그 살해 현장을 가봐야 된다. 그래서 북한산을 직접 정상까지 왕복을 해가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좀 면면이 그 가르침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있는 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분들이 본인 얘기는 못 하세요. 지금 계속 다른 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용민 변호사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KFC에 김용민 변호사가 나왔다고 우리 김용민
님께서는, PD님께서는. 아니, 짝퉁을 데려다 쓰냐고. 그 그렇게. 명예훼손감인데, 그거. 농담도 하셨다는데, 바로 이 탈북자 간첩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그 변호인이었던 김영민 변호사를 이제 낙곰수 사건,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낙곰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을 앞두고 긴급 수혈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계신 박주인 변호사님께 청을 함과 동시에 김영민 변호사를 거의 재판 한 열흘 전쯤에 이제 투입을 요청을 했죠. 근데 그 시간에 결합을 해서 기록을 전부 보고 심지어 그 살해 현장이었던 그곳까지 등산화를 신고 다녀오는 참 대단한 친구긴 했어요. 이런 사건들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그런 우리가 볼 땐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순진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활동들이 기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장경국 변호사님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유우성 씨도 국정원 요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장경국 변호사 하면 안 된다. 이 사람 하면은 무조건 7년이다. 무조건 7년이 넘고 변호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장경국 변호사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장 변호사님 특집이 아닌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경혜 씨 사건을 이제 저희가 맡았잖아요. 접견을 갔어요. 가가지고 국가보안법이 얼마만큼 문제고 지금 당신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다 남한에서 마주하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거죠.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제 저희가 만나고 가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 국정원에서 이제 역으로 이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혜 씨 말을 들어보면 서울구치소에 그 여성 교도관이 와가지고 민변 변호사들 믿지 마라.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 빨갱이다. 북한, 네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그 북한을 저 사람들은 지지하고 옹호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그 다음에 저희가 재판을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검찰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직 뭐 증거 인부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급하게 낼 이경혜 씨 자술서와 뭐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경혜 씨가 국정원장 앞으로 보낸 전향서를 지금 사본에서 내고 그 전향서를 내게 된 진술조서를 받아갖고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향서랑 막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민변의 변호사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장경 변호사가 그랬다면서 그래서 아니 나 이 사람들이 진짜 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변론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후회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중앙일보에 한번 언론에도 한번 났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경혜 씨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변론하는 것이 맞는지 좀 회의가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휴정을 요청하고 이제 나가서 변호인들이 이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경혜 씨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변호인단에서 철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 바로 저게 탈북자의 모습이다.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국정원이라는 그런 거대 악으로부터 저렇게 공격받고 왜소해지면 누구라도 저럴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임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올 장경호 변호사님 특집 맞는데요. 네. 저희 칭찬은 딴 사람들 출연시켜서 그 사람들로 그렇게 할까요? 다음에 그냥 장경호 변호사님 나오시라고 해서 장경호 변호사님 얘기 듣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우리 얘기를 해달라. 진짜 그러면 그분 저 칭찬 완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아마 본인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칭찬해달라 그래도 본인 칭찬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그때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우리가 변론하는 사람이 국정원장한테 전향서를 보내가지고 변호인들 빨갱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장 변호사님이 저게 탈북자의 모습이다.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드는 국정원을 우리가 난 용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제가 참 장 변호사님하고 많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장 변호사님 많이 갈구는데 정말 그때 진짜 이게 변호인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저도 국가보안법에서 누구보다도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짜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그때 좀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네. 꼭 모시고 와야겠어요. 모실 때는 저는 민변 변호사님 모실 때는 늘 그 배우자, 그 사모님도 같이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장 변호사님 사모님은 진짜 예, 멋지신 예. 분이세요. 정말 뭐 이번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뭐 몸으로 뛰어가면서 또 가르 씨도 보호해주고 정말 전 몰랐는데 뉴스타파 동영상 보니까 형수님이 거기서 그 류가르 씨를 딱 챙겨가지고 딱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장모님 모시고 사는 네. 집인데 거기에 가르 씨가 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훌륭한 민변 변호사님을 앞으로도 우리 이런 변이 있나를 통해서 모시면서는 꼭 그 배우자이신 우리 사모님도 모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뭐 다음에 언제쯤은 우리 박주민 변호사 지금 앞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박주민 변호사의 사모님이신 우리 강영구 변호사도 우리 모시자고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예, 한번 모셔서 저는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깊은 한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숨이 그래도 제가 내쉬어지시네요. 오늘 아프니까 저 손 잡고 병원도 데려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밥도 먹여주고. 예,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우리 저 쉬는 시간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뭐 곧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애틋하고 이게 참 원래 우리 PD님의 의도는 지금 하나도 뭐 방송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변이 있나의 변호사님들이 사는 모습,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종속된 방송에서는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고 이제 더부사리를 떠나서 독립된 방송으로 청취자분들이 계속 오해하신대요. 이재정 변호사님 그만두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이런 변이 있나에 이재정 변호사님 당연히 안방 마님? 우린 마당새? 그래서 하여튼 계속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예. 그럼요. 내일 또 이재정 변호사님 모시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되나요? 저희, 이 3명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슈 안에 계시는 다른 변호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대화에 이렇게 주인공이 된 장경욱 변호사님 같은 분도 모셔가지고, 사안에 대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호사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이런 삶에 대한 소소한 엿보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박성진 PD님의 기한대로 남은 방송을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래요. 그러면 민망하게 제가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한 분씩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냥 이제 남은 시간 많지도 않아서 깊은 말씀, 긴 얘기는 못 하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변호사가 됐고, 왜 민변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가시밭길이고 정말 힘든데도 꾸역꾸역 참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변호사가 어떤 생각으로 사법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되고 또 민변이라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변호사가 되셨어요? 아니 먼저 되신 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배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국구 나왔을 때 예. 최강욱 변호사는 이상하게 제 캐릭을 잡아주셔가지고 대원외고의 서울법대인데 찬 데서 지낸다 이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좋은데요? 집회 나가서 발언만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대원외고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세요. 그리고 대원외고 동문 페이스북 카페가 있는데요. 예. 거기 친구들이 망신시키고 있다 박준현이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원외고를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구나. 예. 영어나 이런 건 전혀 못하지만 대원외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대원외고라는 것이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는 데예요. 사실은 좋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무지하게 시켜서 이제 성과를 내는 걸로 유명한 학교인데 저는 이제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도 못했었고 또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원칙대로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과외 같은 거나 학원 같은 거는 공무원 자식이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학원도? 예, 그래서 선행학습도 못했고 학원이나 과외를 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혼자 공부를 하는데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미 선행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존심은 있잖아요. 제가 변두리의 신설중학교 출신인데 변두리 신설중학교 다닐 땐 수희 아저씨도 저를 알아보실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안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하는 동안에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뭐 제가 이제 거울 외모를 신경 쓰면은 공부를 못 한다. 그래서 거울을 3년 내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지경이 지경이 됐구나. 그때 거울만 봤어도 좀 잘생겼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못 한다더라. 그래서 땅만 보고 다녔어요. 남녀공학인데 3년 내내 땅만 보고 다녔어요. 오늘 이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한심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상이 돼야 되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일들,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늘만 보고 다니셨군요. 하늘만 보고 다니고 여자만 쫓아다녔을까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농활이라든지 철고촌 뭐 또 겨울방학 때는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상이 됐죠. 정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그만 철거촌이 하나 있었어요. 신도림동에. 다 철거되고 세 가구, 네 가구 남은. 거기에 이제 저하고 법대 친구들이 들어가서 이제 잠도 자고,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됐거든요. 철거촌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그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구청장이 해줬어요. 콧물 막 닦으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막 슬픈 얘기하는 것 같다. 사실 눈 아파서. 근데 그래서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습니다. 구청장이 만나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만 믿고 갔는데 정작 가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청 건물 안에. 그래서 무슨 구였습니까? 신도림동이 무슨 구였죠? 갑자기 구로구. 예.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구청장이 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꼬마 애들도 있었어요. 국민학교 안 들어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돌오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남들은 참 기분 좋을 하얀 눈이 내렸죠. 저희들은 하나도 기분 좋지 않았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펑펑 내렸어요. 정말 아름답게 내렸는데 저희들은 그 눈을 다 맞아가면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렸었어요. 근데 결국 구청장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때까지도 계속 그냥 지랄맞게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창을 내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돼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내 말에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학생운동을 다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고시를 붙고 그다음에 난 계속 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처음 먹었고 네. 이제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학생운동 마치고 똑같은 제가 그때 마음 먹었던 스케줄대로 움직인 거죠. 예, 그리고 연수원 들어가서는 이재정 변호사하고 뭐 저하고 거의 하루가 멀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생활 다 아시죠? 예, 서로 술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서로 공부 안 하고 예. 마치 연수원이 태릉 선수촌인 양 배드민턴 치고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이고 예. 시간 나면 사회단체들 찾아다니면서 취직자리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예. 그 박주민 변호사님 얘기만 쭉 계속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렇죠, 뭐 쭉 가죠. 다음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이강철 변호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박주민 변호사님 뭐 이렇게 쓱 아닌 듯하면서 은근히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뭐 또 디스. 학원 선행학습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 가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다 되더라. 남들은 머리 싸매고 10년씩 해도 안 되는 사법시험을 그냥 군대 갔다 와서 해야겠다 그러고 자기 계획대로 딱딱 됐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죠. 군대 갔다 왔더니 머리는 다 굳었고 남은 건 체력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를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스터디 머슬이라고 불렀어요. 근육으로 공부한다 저 사람은. 그래서 체력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근데 왜 연수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초월하셨는지. 연수원에 들어가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예. 성적이 좋으면 딴 마음을 품다가 애초부터 저는 성적 좋을 가능성을 봉쇄해버렸어요, 스스로. 저는 우리 오빠께서, 제가 오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을. 연수원 동기고 선배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남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오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다! 그럼 나도. 아니, 이 얘기가, 이게 좀 그 정극에서 출발해가지고 코미디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때 시험 때 저는 가방을 2개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는 운동 가방이었어요. 체육복하고 이런 게 들어있는 운동 가방이었고 정작 등에 메고 있는 공부 가방은 되게 가벼운. 이게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과 에이 내가 공부 잘하면 딴맘을 먹으니까 안 할래 하는 사람과. 예. 그 이광철 변호사님이 아마 이듬해 이제 연수원을 들어오셨으면 보셨을 텐데 이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인권법학회 활동을 했었고 아마 이광철 변호사님이 통일법학회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인권법학회에서 했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평행봉 설치했던 거. 연수원에 평행봉을 설치했습니다. 연수원에 평행봉이 없다는 게 저희 인권법학회에 굉장한 불만이었어요. 평행봉을 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싶은데 평행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호수공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소한 인권적 그렇죠. 이게 멋을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광철 변호사님께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당신은 왜 변호사가 됐나요? 그래서 제가 왜 변호사가 됐을까를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학생운동을 좀 했죠. 제대로 하셨죠. 박주민 변호사님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평민 학생. 여기 계신 분은 의장님이셨죠. 네. 아니 근데 뭐 이광철 변호사님은 의장님이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래서 간부급이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좀 사실 좀 조용히 이제 졸업하고. 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복학을 95년도에 했는데 조용히 이제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95년 제가 2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복학을 했는데 그때 95년 하반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5.18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그 처벌하는 법안이 그때 맞습니다. 만들어지고 해갖고 5.18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확 높아지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국 대학가도 5.18 특별법 제정 운동에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학생들의 좀 헌신적인 노력들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 예비역들이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전투경찰 앞에서 막 쇠파이프를 들고 막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 학교는 이제 조그만 학교였는데 지방에 있는 조그만 학교였는데 한 5,000명 정도가 전교생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1,500, 2,000명 가까이 막 집회에 참가하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좀 학교에 이제 후배들하고도 이렇게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됐고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제가 학생회 이제 뭐 공개기구에 이제 좀 간부가 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래서 이제 96년도 이렇게 그 공개기구 활동들 때문에 제가 이제 국가가 주는 밥을 좀 먹는 그런 한 1년 정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와서는 실은 이제 그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게 96년도에 막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세대에서 이제 뭐 일부는 난동이라고 하고 일부는 뭐 항쟁이라고도 하고 좀 오늘날에 와서 좀 재평가를 좀 엄정하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해서 좀 무너진 학생운동의 틀을 좀 다시 세우는데 뭔가 좀 할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로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이제 좀 뭔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사회 뭐 기여라고 하면 너무 좀 허황된 말 같고요.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문제인식들을 풀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찾아봤더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29이었는데 졸업을 제가 99년도에 했으니까 30이었는데 30살에 어디 뭘 좀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다른 일들에 대한 대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사법시험을 통해서 뭔가 해나갈 것들이 훨씬 더 많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99년도 하반기에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고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도에 시험에 합격을 해서 2005년도에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의 뒤를 이어서 연수원 36기로 이제 해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뭐 그 정도입니다. 당연히 민변 활동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변호사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이제 한국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예전처럼 뭐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돌멩이 던지고 쇠파이프 휘둘러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국면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뭐 물리력과 폭력을 가지고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이렇게 통치를 해나갔지만 지금은 아주 세련되게 법이라는 수단들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진 자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그 속에서 힘없는 자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잘 만들게끔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 법을 잘 해석해서 법정이나 검찰청에서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이 권익을 옹호해주는 역할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변 활동들에 대해서는 시험 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점에서는 뭐 민변 말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뭐 제2의 좀 뭔가 좀 진보적인 그런 법률가 단체를 만든다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찬성을 하고요. 그런 단체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변이 조금 더 강화되고 민변이 조금 더 성장해서 왜냐면 뭐 우리 두 분 변호사님들도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민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참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현실이고 네. 그래서 민변에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민변의 재정도 좀 빵빵해져가지고 네. 좀 그런 분들 이렇게 도움을 줄 때 우리가 그런 시간이나 뭐 최소한 비용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다들 가서 그냥 팍팍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도 민변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변호사님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아니 뭐 고시 너무 쉽게 되는 것 같다고 말씀대로 할 거 없으면 고시하면 되냐고 당장 해서 때려치고 싶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걸쳐 말씀드리면 내가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것들이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분 변호사님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큰 고통이거나 뭐 이렇게 희생이라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체력이 엄청 좋으셔야 돼요. 아, 예. 통과해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두 분 변호사님 이렇게 뭐 사회적인 의미 뭐 이런 걸로 민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민변 활동을 당위로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민변 활동 하시면서 스스로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듣고 싶어요. 예. 사실 뭐 민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죠. 뭐 당장 생계하고도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피곤할 때도 많아요. 2008년도 때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집회가 있었어요. 그죠? 네. 이틀 연속 집회가 있고 집회가 한 번 되면 그분들이 거의 새벽까지 그때 거리를 점거하고 계시니까 변호사들도 그때 나가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나가서 이제 인권 침해 감시단 활동하고 또 잡혀가신 분들 있으면 접견 가고. 그때 저도 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말이 없이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새벽까지 변호사들이 하고 또 주중엔 또 변호사 업무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근데 보람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한다거나 또는 헌법소원 같은 걸 통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해서 기본권이 신장이 된다, 기본권이 보장이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런데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법률가로서의 성취감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연히 루틴한 법들을 그냥 활용하는 일반적인 변호사에 비해서는 법의 경계선을 확인하고 그런 판결들 이끌어내면서는 개인적인 욕구도 정말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제 자랑을 좀 포함해서 보람 있는 일들을 최근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촛불 1주년 집회 하다가 이제 그 서울시청 광장에 그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이 네, 하이서울 페스티벌 하이서울 무대 단상을 네. 확 이제 점거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또 저도 한 분 담당해갖고 그분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제 방어하고 그랬었는데 그 행사장 무대가 점거되고 난 바로 직후에 일군의 악기를 든 시민악대라는 분들이 악기를 연주하다가 아침 이슬 같은 거 이렇게 네. 부르다가 경찰이 이제 진압작전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침 이슬 부르고 뭐 저 산호라면 부르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현장의 경찰관들이 그 해산명령하고 해산명 불응한다고 바로 체포해 버렸었어요. 예. 그분들이 그래갖고 강서경찰서로 이분들이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들 접견을 갔었죠. 그래갖고 이제 접견 가갖고 이분들 이제 억울하다. 우리는 뭐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악기만 연주했는데 이렇게 끌려왔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그 현행범 체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법률적 대응은 어떻게 하시고 나중에 문제되면 전화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다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2년 뒤에 2011년도인가 어느 이제 어디서 우연히 그 분들 6분이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뒤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검찰이 기소도 못하고 뭐 그냥 석방하고 그 뒤에 기소 못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진짜 제가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개 같은 경우가 있나? 네. 아니 사람을 잡아가지고 약소합니다. 우린 욕을 할 때 미리 언지를 줘. 장경 변호사님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이러면.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했던 반응은 이보다 훨씬 더 격했는데 이런 개 쓰레기 같은 놈들을 봤나 사람을 잡아가지고 47시간 47시간 그때 구금했거든요. 예. 47시간을 구금해놓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사과도 없고 너무 제가 좀 너무 분노스러워가지고 예. 손해배상 이제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 다섯 분이었나? 6분이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해갖고 한 분당 200만 원씩 이제 금액이 인용이 되어서 이제 저쪽 이제 정부 법무공단 또 대리인 선임해갖고 항소심에서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방어해가지고 항소 기각 판결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전 대법원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예. 판례 하나 남기자 이런 불법 구금에 네네. 대해서 그랬더니 얘네들이 상고를 포기해버렸어요. 전략적이네요. 네, 대법원 그렇죠. 판결을 남기지 않기. 그래가지고 이제 확정돼가지고 이제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때 6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당 200만 원 해가지고 하여튼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받아갖고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도 이제 수임료는 안 받기로 하고 착수금 안 받고 나중에 돈 받으면 그 돈 중에서 일부 이제 좀 받는 걸로 예. 약정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돈을 저한테 이제 일정 금액을 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쌍차에 그때 그 노란 봉투. 네, 노란 봉투 프로젝트에다가 이분들이 그 돈을 전부 기증하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받은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에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분들 이름으로 거기다 기부를 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참 보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2년 넘게 법정 쫓아다니고 뭐 서면 쓰고 또 막 그랬는데 너무나 뿌듯하고 예. 정말 그래가지고 이런 좀 연대의 마음들이 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우리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고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와. 이렇게 민변활동 하다 보면 행복한 고리들을 이렇게 맺어갈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민변 변호사님들 뭐 고생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바로 이 공간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정말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오래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와, 멋지고 좋은 에피소드네요. 자, 우리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예. 이재정 변호사님은 왜 변호사가 되시고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예, 저는 뭐 수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30초 만에 얘기할게요. 아니, 저는 어릴 때 그냥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정교조 선생님한테 사회에 대한 사회를 보는 눈을 세례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하고 연대했을 때 행복해지는 기억이 세포 안에 사춘기 때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이었든, 그러니까 뭐 변호사였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삶이었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에 나가서
놀이터처럼 즐기고 해집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 수시로 자주 해가지고요. 오늘은 두 분 말씀을 하시는 것만 해도 시간이 별로 그러면 없어서. 다음 예. 첫 방송 저희 이런 변이 있나 초대 손님으로 이재정 변호사를 초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갈고 가면서 예. 아유, 꾸준히 방송 모니터링 하신 분은 방금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귀요미 김용민님, 박대훈 기자님 출연하신 편 듣다 보면 유추 가능합니다 하셨는데요. 박대훈 기자님이 그 고등학교 때 껌 씹고 짝다리 짚고 다니던 시절의 동기거든요. 그런 세포를 심던.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모양새로 이렇게 또 마주치곤 한답니다. 저희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뭐 고별 방송 이런 변이 있나? 이재정 70.5 안에 더부살이 고별 방송입니다. 이제 벗어났구나 이런.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힘차 오르네요. 진짜 다음 방송은 예. 두 분이 지금 결기를 다지고 계세요. 전봉주의 전국구를 증가해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여기 계신데. 팬들이 많으시다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어쨌든 사석에서는 결기를 다지신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삼전도 특집 한번 할까요? 삼전도에 가가지고. 아이, 참. 삼전도에 가가지고. 이런 식의 유머 진짜. 아니, 근데 정봉주 전 의원님 이런 기획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녹음하는 기획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가 먼저 따올까요? 우리가 먼저 해볼까요? 그럴까요? 우리 또 박성진 PD님이 불금을 즐기시는 그러면 밤의 여자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는 그럼 불금에서 녹음 올리는 걸로. 예.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결기를 저나 박성재 PD님은 그냥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박준희 변호사님 눈이 좀 나으셔야. 예, 아니, 예. 지금 제가 이 시작할 때 진통제 먹었던 게 지금 효과를 발휘해서 아, 갑자기 제가 지금 분위기가 업된 거예요. 아쉽습니다. 이제, 끝나요. 이제 2분 풀리고 있는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젠 안녕입니다. 하지만 다시 힘차게 다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이런 변이 있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